한서연의 삶은 완벽함 위에 세워져 있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그 증거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햇살이 가득한 침실에서 눈을 떴고 성공한 건축가인 남편 강지훈을 위해 영양 균형이 잡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낮에는 잡초 하나 없는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동네 다른 아내들과 자선 다과회에 참석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우아했으며 평화로웠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화였고 그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에는 균열이 있었다. 균열은 바로 옆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몇 달 전 이사 온 젊은 부부는 늘 체면을 중시하는 이 동네의 이질적인 존재였다. 거의 매일같이 그 집에서는 격렬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인 이은서의 날카로운 비명, 남편의 으르렁거리는 고함, 그리고 이따금씩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까지. 처음 서연은 애써 무시하려 했다. 다른 집의 사생활이었다. 그녀는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는 부은 눈과 두꺼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멍 자국을 한 그 젊은 아내를 그저 안타깝게 여길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싸움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삶을 살았었다. 세밀한 관찰력과 날카로운 심리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삶. 그녀는 그 과거를 묻었지만 본능은 결코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본능은 지금 그녀가 듣고 있는 것이 평범한 부부싸움이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에는 분노한 연인들의 감정 기복이 없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이 오가지도 않았다. 대신 싸움은 늘 기묘한 패턴을 따랐다. 남편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몰아붙였으며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수사관 같았다. 그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거 어디에 뒀어? 누구에게 준 거야? 누굴 만났는지 똑바로 말해. 그리고 아내 이은서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망과 극도의 공포에 차 있었다. 그녀는 맞서 싸우는 대신 울며 애원할 뿐이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것은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문이었다. 그날 오후 남편 강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언제나 서연이 꿈꾸던 완벽함의 현신이었다.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늘 다정했다. 그는 성공과 안전함의 냄새를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왔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생각나서 지훈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했어. 그는 언제나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알았다. 그는 그녀를 과거의 어둠 속에서 꺼내주었고 이 평화로운 삶을 선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옆집에 대한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띠도 사우나 보네. 지훈이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함 소리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불행한 사람들이야.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안 그래? 네, 서연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지훈은 언제나 명확한 선을 그었다. 우리와 그들의 완벽한 세계와 바깥의 혼란스러운 세계. 그는 결코 궁금해하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 무관심이 때로는 분노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려왔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서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옆집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이은서의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혔지만 서연은 그 소리에 담긴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마치 누군가 벽에 세게 내던져진 듯한 소리였다. 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옆집을 보려 애썼다. 하지만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왔다. 지훈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바깥의 소란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그는 너무 집중했거나 혹은 무시하는데 너무나도 능숙했다. 들었어요. 서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적인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남의 집안일이야. 여보, 우리가 왜 끼어들어 내일 아침이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해할 걸. 어른들 싸움이 다 그렇지.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본능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은서의 울음소리는 토라진 아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완벽한 남편이 옆에서 곤히 잠든 동안 그녀는 비바람 소리를 들었다. 옆집의 싸움은 멈춰 있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고함 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신문 같은 질문들, 아내의 절박함, 그리고 그녀의 완벽한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 그녀는 완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서는 끔찍한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머지않아 그 균열이 자신의 세계마저 삼켜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얇은 얼음판에 불과하며 그 밑에는 어둡고 차가운 심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한서연의 완벽했던 세상에 그어졌던 미세한 균열은 핏빛 경고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 절박하게 유리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옆집의 소음은 완전히 멎어 있었다. 그 침묵이 서연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애써 잠을 청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능적인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옥죄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쾅쾅 천둥 소리를 뚫고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누군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내지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서연은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튀어 올랐다. 옆에서 자고 있던 지훈 역시 잠에서 깨 미간을 찌푸렸다. 이 밤중에 누구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컴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비바람에 카메라 렌즈가 가려진 모양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누구세요? 그녀가 문 너머로 외쳤다. 아주머니, 제발 문 좀... 문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옆집 여자, 이은서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이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녀의 발밑으로 문틈을 비집고 스며든 붉은 액체가
그녀의 결정권을 빼앗아 버렸다. 피었다. 서연은 굳게 닫힌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센 비바람과 함께 이은서가 집 안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그녀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하얀색 잠옷은 붉은 피와 빗물에 젖어 끔찍한 모습으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이마는 찢어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풀려 있었다. 은서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경악하며 그녀를 부축하려 할 때 은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부러질 듯한 힘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 섞인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서연의 뇌리에 낙인처럼 박혔다. 아주머니, 남편 믿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은서의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서연의 품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연이 충격으로 굳어있는 사이 등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대체 무슨? 그는 피투성이가 된 은서와 아내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열린 현관문 밖으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은서의 남편이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나타났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또 소란을 피웠군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아내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가신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지친 표정이었다.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가끔 이렇게 자해를 하곤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렸군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익숙한 동작으로 은서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서연의 훈련된 눈은 거짓의 증거들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 아내를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귀찮은 물건을 처리하는 듯한 기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은서를 부축할 때 스쳐 지나간 그의 손등에 나 있는 방금 생긴 것이 분명한 깊은 손톱 자국. 제가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소란 피워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는 서연과 지훈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축 늘어진 아내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들이 사라진 현관 앞에 만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바닥에는 은서가 남긴 핏자국이 빗물에 섞여 옅게 번지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 저렇게 예쁜 부인이 정신병이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서 들어가서 쉬자. 당신 많이 놀랐겠다. 서연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충격받은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남편을 믿지 마세요. 이은서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유언이었다. 자해를 한 사람의 상처와 방어하며 저항하다 생긴 상처는 다르다. 그녀가 본 은서의 상처는 명백히 후자였다. 그리고 은서의 남편이 보인 반응은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는 범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든 척 눈을 감았다. 지훈은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남편이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변수가 좀 있었지만 처리는 했어. 아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문제 없을 거야.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였을 테니. 그래, 내일 아침 바로 정리하지. 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남편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남편. 그녀가 평생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남자는 지금 그녀의 바로 옆에서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다. 옆집 여자의 경고는 그녀의 남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남편 또한 믿어서는 안 된다는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독처럼 그녀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세상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한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 강지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완벽한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충격받은 평범한 주부의 역할을 연기했다. 지훈이 출근하자마자 서연의 집은 작전본부로 변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옆집을 살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아파트 정문으로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들어오더니 옆집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매매라고 쓰인 팻말을 든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다. 격렬한 다툼, 핏빛 낭자한 방문, 그리고 증발하듯 사라진 이웃. 이것은 평범한 부부싸움 후의 야반도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증거인멸이었다. 서연은 이웃을 걱정하는 주민인 척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2명의 형사가 도착했다. 그들은 현관 주변을 둘러보고 서연과 지훈 그는 경찰 연락을 받고 잠시 회사에서 돌아왔다. 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훈은 완벽한 증인이었다. 그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옆집 부인의 정신적 불안정과 어젯밤의 소동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 있었다.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제 생각엔 아마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아내분이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남편분도 아침 일찍 짐을 빼서 따라 나선 것 같고요. 형사들은 그의 말을 쉽게 믿는 눈치였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고 다툼의 당사자들도 사라진 상황. 그들에게 이것은 귀찮은 가정불화 사건일 뿐이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후 별일 아니라는 듯 돌아갔다. 모두가 떠나고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집은 이제 그녀가 분석해야 할 범죄 현장이었다. 그녀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현관으로 향했다. 형사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보았다. 현관 매트 아래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핏자국의 흔적. 누군가 전문적인 약품을 이용해 핏자국을 지우려 했지만 섬유 깊숙이 스며든 혈흔의 단백질 성분까지는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마추어는 비누를 쓰지만 프로는 효소 분해제를 쓴다. 그리고 그들은 프로였다. 그녀는 어젯밤 이은서가 쓰러졌던 것일 바닥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거의 바닥에 얼굴을 댄 채 형사들이 절대 확인하지 않을 소파 밑과 테이블 다리 사이의 좁은 공간들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거실의 육중한 원목 소파 다리 바로 뒤, 카펫의 긴 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단추 하나. 그것은 이은서의 잠옷 단추가 아니었다. 그녀나 지훈의 옷에 달린 단추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물소, 뿔, 재질로 만들어진 남성용 고급 코트에나 달릴 법한 짙은 갈색의 단추였다. 단추를 연결했던 실의 일부가 여전히 구멍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실은 거칠게 끊어져 있었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 뜯겨져 나갔다는 증거.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어젯밤 그 현장에는 이은서와 그녀의 남편 외에 제3의 인물이 존재했다.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 아마도 지훈이 통화했던 바로 그 윗선의 인물일 터였다. 서연은 작은 지퍼백에 단추를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은서는 남편 외에 다른 누군가와 다투다 치명상을 입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해 이웃인 자신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과 제3의 인물이 그녀를 다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의 단추가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현장의 모든 증거를 지우고 두 사람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사를 간 것처럼 위장했다. 이것은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납치 혹은 살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은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녀의 경고, 남편을 믿지 마세요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연은 거실 벽에 걸린 부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남편 강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신뢰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그 완벽한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범죄 심리 분석관 시절. 그녀가 상대했던 수많은 사이코패스들. 그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심지어는 매력적이기까지 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쓴 자가 종종 가장 위험한 괴물이었다. 서연은 몸서리를 쳤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안에 들린 차가운 단추의 감촉이 냉혹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이미 끝났다. 그녀는 이제 알지 못하는 거대한 위협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위협의 중심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옆집이 텅 비고 난 후 한서연의 완벽했던 집은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후 찾아오는 폭풍전야에 숨 막히는 정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자 유일한 관찰자가 되었다. 그녀의 관찰 대상은 단 한 사람. 그녀의 완벽한 남편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훈련된 감각을 동원해 남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용의자를 프로파일링하는 분석가였다. 겉보기의 강지훈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그녀의 임에 입을 맞추고 저녁이면 다정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물었다. 그는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그녀가 만든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칭찬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쓰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이제 그 가면 뒤에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그의 전화 통화였다. 그는 예전보다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는 횟수가 잦아졌다. 전화가 걸려오면 그는 언제나 거실에 있는 그녀를 흘깃 확인하고는 서재나 베란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무심코 그 근처를 지나가면 그는 상대방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지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통화를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으며 평소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그의 서재에 차를 가져다주는 척하며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변수가 생겼지만 처리는 완벽했어. 그래, 흔적은 없어. 하지만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알았어. 서연이 노크를 하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다시 완벽한 남편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보, 차 마시려고 고마워. 통화 중이었어요.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었다. 회사 일 때문에 요즘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좀 까다로워서 말이야.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그의 대답은 완벽했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가 전화를 끊는 순간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뱀과 같은 차가움과 경계심을 두 번째 균열은 그의 일정이었다. 그는 잦은 야근과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서연은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어젯밤 강남에서 클라이언트와 저녁 늦게까지 미팅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영수증은 인천의 한 호텔에서 결제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제 미팅은 잘 끝났어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응. 강남은 역시 차가 너무 막혀. 자정 다 되어서야 끝났지.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평범한 아내였다면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알리바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균열, 그의 서재에 있는 낡은 마호가니 상자였다. 그것은 결혼 전부터 그가 쓰던 것으로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다. 예전에 그녀가 호기심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낡은 편지들이야. 나만의 추억이니 그냥 내버려 둬줘. 그녀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자는 그녀에게 거대한 의심의 상징이 되었다. 그 안에는 과연 낡은 편지만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그녀가 알지 못하는 그의 진짜 얼굴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그를 떠보기로 결심했다. 여보, 서재 정리하다가 봤는데 그 상자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이사할 때 버린 줄 알았는데. 지훈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거 버릴 수 없지.
나에겐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가끔은 궁금해요. 당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지 편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지훈은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그의 행동은 다정했지만 서연은 그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보?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나 혼자 간직하고 싶은 아픔이야. 이해해 줄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왜 그래? 요즘 옆집 사람들 일 때문에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걱정되네.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질문을 회피하고 오히려 모든 의심을 그녀의 예민함 탓으로 돌렸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옆집 여자의 충격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마저 의심하게 된 걸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녀를 지탱해 주어야 할 유일한 사람인 남편이 어쩌면 그 지진의 진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낡은 자물쇠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판도라의 상자. 그녀는 머리핀을 꺼내 들었다. 과거. 현장 요원 시절에 배웠던 낡은 기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따위는 없었다. 그 대신 여러 나라의 위조 여권 뭉치와 여러 개의 대포폰, 그리고 단단하게 암호화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모든 여권에는 강지훈의 사진이, 그러나 각기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여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이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자를 조용히 닫고 다시 잠갔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편의 옆에 누웠다. 잠든 남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이제 서연의 눈에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쓴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남편의 서재에서 나온 그 순간 한서연의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이라는 성은 이제 거대한 거짓말로 만들어진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의 한복판에 고립된 첩보원이었다.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손안에 남편의 비밀이 담긴 외장 하드가 있었지만 그것은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암호를 해독할 능력은 있었지만 이 집의 모든 네트워크는 남편의 통제해에 있을 터였다.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즉시 발각될 것이 뻔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녀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태수 범죄과학연구소 시절의 옛 동료. 서연이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는 프로파일러였다면 태수는 디지털 세상에 숨겨진 모든 흔적을 찾아내는 천재적인 사이버 수사 전문가였다. 서연이 결혼과 함께 은퇴한 후 그는 자신의 회사를 차려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연락하느냐였다. 남편은 그녀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과거, 그들의 세계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지훈에게 요가 수업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완벽한 아내의 일상적인 외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요가 학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시내의 한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 서적 코너로 가 약속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책의 특정 페이지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연필로 찍었다. 그 후 그녀는 공중전화로 걸어가 태수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비서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다. 컴퓨터 수리 기사입니다. 박태수 대표님 PC에 아발론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지금 바로 원격 접속해서 치료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발론. 그것은 두 사람이 신입 시절 함께 밤을 새워 해결했던 전설적인 해킹 사건의 이름이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격 접속은 보안상 곤란하니 제가 직접 책을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개론 218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지요. 신호는 정확히 전달되었다. 1시간 뒤 서연은 태수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섰다. Secure X. 태수의 회사는 대한민국 IT 보안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뒷문으로 들어가. 태수가 미리 열어둔 비상계단을 통해 그의 개인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수많은 모니터와 서버의 푸른 빛으로 가득했다. 태수는 10년 전과 변함없이 후드티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 한서연. 교회에서 우아하게 정원이나 가꾸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 정원에 독사가 살고 있었어. 태수야? 서연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 옆집 여자의 핏빛 경고, 남편의 서재에 있던 잠긴 상자,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위조 여권들과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털어놓았다. 태수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잠깐만, 서연아. 이건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알아.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 이웃집 부부, 그들의 진짜 신원을 알아봐줘. 그리고 이 하드 드라이브를 열어야 해. 그녀는 가방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옛 동료의 위험을 외면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즉시 명령을 내렸다. 어젯밤부로 이 동네를 떠난 30대 부부의 모든 기록을 찾아봐 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뭐든 좋아. 태수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였다. 하지만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위조된 가짜 신분입니다.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최악의 예상이 맞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부동산 계약서나 인터넷 회선 명의는 추적해 봤습니다. 모든 계약은 퍼스트에셋이라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는 퍼스트에셋이라는 회사의 정보를 스크린에 띄웠다.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자산관리 회사였다. 하지만 태수는 그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 그 회사에 감춰진 자금 흐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수많은 방화벽과 암호화된 장부를 뚫고 들어간 끝에 마침내 그 실체를 발견했다. 찾았어.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크린 위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퍼스트에셋은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자금 창구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돈 세탁 방식은
건설 프로젝트. 서연이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그 회사는 대규모 고급 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건축, 그녀의 완벽한 남편, 강지훈의 전문 분야였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옆집의 유령 부부는 남편의 범죄 네트워크를 감시하거나 혹은 그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하드드라이브를 열어볼 차례군. 태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하드드라이브를 자신의 슈퍼컴퓨터에 연결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젠장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려 하고 있어 방화벽이 뚫리기 직전이야. 그들이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순간 드라이브 내부에 숨겨져 있던 추적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역으로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킨 것이었다. 남편은 2중, 3중의 덫을 파놓았던 것이다. 서연아,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 태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 몇 대가 건물을 포위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박태수의 사무실을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한서연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적의 정체는 발각되었고 이제 그들의 손아귀 위에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서재에 있는 그 잠긴 상자, 그 안에 든 비밀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속여야 했다. 10년간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 없는 완벽한 아내가 이제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다. 계획은 치밀해야 했다. 강지우는 빈틈을 보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자존심과 직업의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 대학 동창 중 한 명에게 연락해 위험하지 않은 수준의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이 막 퇴근했을 때 서연은 다급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제 친구 남편이 지금 막 시작한 작은 상가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기둥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당신 전문가잖아요. 가서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제 체면이 걸린 문제라. 지훈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과 최고의 건축가라는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에 결국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알았어. 금방 보고 올게. 걱정 말고 저녁 준비하고 있어.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의 작전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시간. 그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어제까지는 아늑한 남편의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적진의 심장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 앞에 서서 굳게 닫힌 마호가니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그녀의 완벽했던 삶과 끔찍한 진실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그녀는 머리핀이나 철사 따위를 찾지 않았다. 그런 조잡한 방법으로는 열 수 없는 정교한 골동품 자물쇠였다. 대신 그녀는 과거 범죄과학 연구소 시절 증거물 보관실에 낡은 금고를 열기 위해 배웠던 기술을 떠올렸다. 소리와 감각에 의지한 고도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차가운 자물쇠의 표면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늘고 긴 금속 탐침을 열쇠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온 신경이 송극과 귓가에 집중되었다. 째깍, 째깍. 거실의 괴종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간은 그녀의 적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탐침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귀 속으로
자물쇠의 내부의 핀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째 핀이 제자리를 찾는 아주 작은 딸깍 소리.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려 속눈썹을 적셨다. 마지막 핀이 걸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자물쇠가 마침내 풀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총이나 마약 같은 저급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가장 위에는 여러 나라의 위조 여권 뭉치가 놓여 있었다. 캐나다인 마이클, 일본인 켄지, 브라질인 디에고. 이름과 국적은 모두 달랐지만 사진 속 얼굴은 분명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 아래에는 여러 개의 대포폰과 각국의 유심카드, 그리고 두툼한 외화 다발이 있었다. 그리고 상자 가장 밑바닥, 벨벳 천 위에 고이 놓여있는 차갑고 검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그녀와 함께 아침을 맞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 모든 기억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최상위급의 프로페셔널이었다. 스파이, 혹은 그보다 더한 무언가.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외장 하드를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을 원래 있던 그대로 1mm의 오차도 없이 다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물쇠를 다시 잠갔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가 막 서재를 빠져나왔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다. 벌써 왔어요. 별일 아니었나 봐요. 응. 그냥 작은 시공 오류였어. 금방 해결했지? 지훈은 옷을 갈아입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저녁 준비하고 있었죠? 서연은 완벽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물잔을 건넸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서 방금 전 자신의 비밀 세계를 훔쳐본 자의 흔적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침대에 누웠다. 지훈은 평소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몸은 따뜻했지만 서연에게는 차가운 뱀이 자신을 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척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결혼한 남자는 완벽한 타인이며 자신은 지금 괴물과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을. 핏빛 속삭임의 의미가 이제야 선명해졌다. 박태수의 사무실. 시계는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한 괴물이었다. 이건 단순한 암호화가 아니야. 박태수가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 바닥에서 최고였지만 이런 수준의 보안 시스템은 처음이었다. 군사 등급의 암호화 위에 3중의 자체 파괴 트랩이 설치되어 있어 3번 이상 암호 해독에 실패하면 드라이브 자체가 물리적으로 타버리게 설계되어 있어. 그들은 마지막 기회에 모든 것을 걸었다. 서연은 남편의 심리를, 태수는 그의 디지털 습관을 분석하여 마지막 암호를 추론해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도 아들의 생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날의 날짜였다. 서연이 과거 사건 파일을 뒤져 찾아낸 사고사로 위장된
그의 첫 번째 희생자의 길.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암호를 입력하는 순간. 암호가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사무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젠장 추적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어. 태수가 소리쳤다. 우리가 암호를 푸는 순간 우리 위치가 그놈들에게 전송된 거야. 5분 안에 여길 뜰 거야. 경고음은 단순한 디지털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뿔피리 소리였다. 두 사람은 가장 핵심적인 장비와 하드 드라이브를 챙겨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태수의 차는 평범한 세단이었지만 그가 직접 튜닝한 맹수와도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주차장을 빠져나와 새벽에 텅 빈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백미러로 두 대의 검은색 세단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들의 뒤에 달라붙는 것이 보였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는 천재 해커였지만 전문적인 추격 요원은 아니었다. 뒷좌석의 서연은 차갑게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 지형과 적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분석하는 베테랑 요원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른쪽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해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태수는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적들은 한 수 위였다. 그들은 마치 이 도시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미리 길목을 차단하고 그들을 막아섰다.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끝났어. 우린 다 죽었어. 태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서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자리 바꿔요. 지금 당장 뭐라고 운전대에서 비켜요. 빨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조수석으로 넘어갔고 서연은 그 틈을 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차는 마치 다른 생명을 얻은 것처럼 움직였다. 서연은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뒤쪽에서 다가오던 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고 적들의 시야가 잠시 가려진 틈을 타 그녀는 180도로 차를 회전시켜 막다른 길을 뚫고 다시 대로로 빠져나갔다. 태수는 옆에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알던 친구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로 위의 무법자이자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레이서였다. 추격전은 서울의 심장부, 강변북로에서 절정에 달했다. 검은 세단들은 집요하게 그녀의 차를 양옆에서 압박해왔다. 한 대가 그녀의 차 옆면을 들이받자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꽉 잡아요. 서연은 소리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것처럼 차를 몰았다. 적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로 핸들을 꺾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비상 회차로로 돌진했다. 한밤중의 도로는 역주행하는 그녀의 차를 향해 달려드는 불빛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며 신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충돌을 피해 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한강다리 밑에 어두운 공사장으로 차를 몰아넣고 엔진을 껐다. 잠시 후 그들을 추격하던 검은 세단들은 그들을 놓치고 다리 위를 굉음과 함께 지나쳐갔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태수는 경의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 대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오직 지훈만이 아는 번호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다. 한서연, 그만해. 장난은 여기까지야. 그는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신 누구야? 넌 지금 네가 뭘 건드렸는지 몰라. 당장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돌아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지.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완벽한 남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이미 경찰까지 움직인 것이다. 서연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태수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세상에, 서연아, 너 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했던 남편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끔찍한 괴물의 목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물리적인 추격전은 끝났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라는 가장 거대한 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박태수가 마련해준 새로운 은신처는 용산의 한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수많은 기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철로가 보였다.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도 같았다. 이 괴물 같은 암호는 대체 누가 만든 거야? 박태수는 며칠 밤낮으로 강지훈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 있던 슈퍼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었던 암호 시스템을 그는 이곳으로 옮겨온 장비들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에요? 한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남편은 강지훈은 뭐든지 완벽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범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태수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다. 기술적인 해킹은 실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심리적인 접근뿐이었다. 서연은 프로파일러로서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모두 동원해 남편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가 어떤 숫자에 집착했는지,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는지, 결혼기념일도 내 생일도 아니었어. 그녀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에게 그런 건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그가 지금의 강지훈이 된 날일 거야. 그녀는 태수에게 하나의 날짜를 알려주었다.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 그녀의 완벽한 삶이 시작되었던, 그러나 이제 와보니 그의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태수가 마지막 암호로 그 날짜를 입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폴더들이었다. 모든 것은 차갑고 체계적인 기업 파일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벌처, 나이팅게일 작전, 알렉산드리아 계획. 그들은 프로젝트 벌처라는 폴더를 먼저 열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설계도가 들어 있었다. 강지훈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말 그대로 범죄의 건축가였다. 그의 역할은 경쟁 기업이나 제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주변에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보이는 건축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그는 건물의 구조적 약점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불의의 사고를 만들었고, 각 프로젝트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세탁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폐기물은 증거와 시신을 처리하는 완벽한 은폐 수단이 되어주었다.
그의 보고서는 냉철하고 비정하며 천재적이었다. 그는 살인과 자금 세탁을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최고의 효율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에게 인간의 목숨은 설계도 위에 선 하나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인사 파일이라는 폴더를 열었다. 그것은 인사 파일이 아니었다. 제거 대상 목록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회계사 박선우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바로 옆집 여자 이은서의 남편이었다. 파일 안에는 박선우가 조직의 자금 세탁 사실을 눈치채고 외부에 제보하려 했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처리 승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강지훈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다. 이은서는 진실을 폭로하려 했던 남편의 아내였고 그녀의 마지막 경고는 서연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기억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다정했던 그의 목소리, 따뜻했던 그의 미소, 함께 나누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한편의 완벽한 연극이었다는 사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태수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의 규모에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겪었을 배신감의 깊이에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린 폐허 위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솟아나는 복수심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확한 목표물을 설정한 요원이었다. 이 네트워크의 정점은 누구지?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태수는 스크린에 또 다른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조직의 최상위 자금 흐름과 명령 체계를 보여주는 도표였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암호명 즈우스, 그리고 즈우스의 진짜 신원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마쿠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유성개발의 신회장이었다. 강지우는 그의 가장 총애받는 칼이자 가장 예리한 두뇌였던 것이다. 이제 어쩔 셈인가 태수가 물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로 갈 수도 없어. 그들 조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뻗어 있을 걸세. 알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거예요.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남편의 사진을 이제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그 남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가 세운 완벽한 설계를, 바로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무너뜨릴 겁니다. 무너졌던 신뢰의 자리에서 이제는 냉혹한 복수의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직접 설계한 마지막 전투를 위한 결전의 무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남편 강지훈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너의 차례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요리들로 저녁 식탁을 차렸다.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 그가 좋아했던 와인, 그리고 그들의 기념일마다 그녀가 만들었던 특별한 디저트까지. 그것은 사랑의 만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만찬이었다. 강지훈이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집안의 공기는 평소의 아늑함 대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내의 미소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고요한 분석가의 표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위장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알리는 소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시선이 아니었다. 사냥꾼과 사냥감. 그러나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알 수 없는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아주 훌륭하군.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나? 그럼요. 서연이 미소로 답했다.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이 그리고 당신의 길었던 연극이 끝나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드 드라이브? 서연아. 어디 있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다정함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차가운 음색을 드러냈다. 평화롭게 끝내자. 그게 당신에게도 좋을 거야. 당신이 말하는 평화가 이은서 씨 남편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평화인가? 서연의 방역은 날카로웠다.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사랑의 흔적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과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는 해결사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넌 네가 뭘 건드렸는지 모르는군.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거야. 그는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었다. 늘 그가 가지고 다니던 만년필.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펜이 아니라 끝에 독침이 달린 암살용 무기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찾나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그의 만년필과 시계 속에 숨겨져 있던 소형 도청기, 그리고 구두 밑창에 있던 추적 장치를 늘어놓았다. 당신이 외출한 동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 좀 했어요. 당신의 쓰레기들을 전부 치웠지.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적인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원시적인 폭력에 의지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육중한 원목 식탁을 그의 방향으로 힘껏 밀어버렸다. 무거운 식탁이 넘어지며 그의 돌진을 막았다. 와인 잔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훈이 넘어진 테이블을 딛고 그녀에게 다시 달려드는 순간 서연은 이미 거실 벽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장식되어 있던 낡은 펜싱 칼 한 자루를 뽑아들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진실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칼끝을 그에게 겨누며 말했다. 완벽한 설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설계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균열은 바로 나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야. 고작 칼 한 자루로 뭘 어쩌겠다고 지훈이 조롱하며 그녀를 향해 다시 몸을 날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컥 하는 굉음과 함께 집의 모든 창문에 방탄 셔터가 내려왔다. 집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두 사람은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다. 뭐야? 지훈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스피커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태수의 목소리였다. 강지훈 씨,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고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열감지 센서가 당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 지훈의 가슴팍에 여러 개의 붉은 레이저 점들이 나타났다. 태수의 저격팀이 그를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덫에 걸린 것이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측하고 태수와 함께 이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던 것이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서연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설계를 무너뜨린 훨씬 더 뛰어난 설계자였다. 그의 완벽했던 집은 이제 그의 무덤이 되어 있었다. 붉은 레이저 점들이 어둠 속에서 강지훈의 심장을 겨누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그가 직접 설계한 완벽한 집 안에서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게임은 끝났다. 잠시 후 방탄 셔터가 올라가고 경찰 특공대와 박태수의 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수갑을 찼다. 그는 연행되어 가기 전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아내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설계자에게 패배를 인정한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낸 하드 드라이브는 거대한 범죄 제국의 판도라 상자였다. 강지훈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유성개발이 신 회장을 비롯한 조직의 최상위층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부동산 개발 비리, 자금 세탁, 그리고 수많은 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들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주부의 가면을 쓰고 거대한 악의 조직을 무너뜨린 한 여성, 한서연이 있었다. 언론은 그녀에게 침묵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출판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비공개 증인으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한 후 다시 세상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옆집 여자. 이은서의 시신은 하드 드라이브의 정보를 토대로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조직의 하수인이었음이 밝혀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핏빛 경고는 헛되지 않았다. 몇 달 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값비싼 가구들과 우아한 장식들은 모두 치워졌다. 이제 이 집은 그녀에게 더 이상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다. 그저 끔찍한 거짓말의 무대였고 거대한 묘지일 뿐이었다. 박태수가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어쩔 셈인가 그가 물었다. 자네는 영웅이야. 연구소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자네를 다시 부르고 싶어 난리더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태수야. 나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지. 내 전쟁은 끝났어. 이제는 정말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작별을 고했다. 더 이상 범죄 심리 분석관도 비밀 요원도 완벽한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한서연, 그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태수가 돌아간 후
그녀는 오랫동안 집 안을 거닐었다. 모든 공간에 지훈과의 거짓된 행복의 기억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떠나보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녀가 다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의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섰다. 그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폐허 위에 새로운 삶을 지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1년 뒤, 봄,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한서연은 작은 도에 공방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다. 거친 흙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을 꾸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배신감으로, 배신감은 연민으로, 그리고 연민은 시간 속에서 희미한 상처로만 남았다. 어느 날 오후, 공방으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박태수였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이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곳에서 선녀처럼 살고 있었군. 어서 와요. 차 한잔 할래요? 두 사람은 공방 앞의 작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네.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신 회장도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고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식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군요. 그래, 끝났지. 태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의 삶을 살게. 서연아,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가 떠난 후 서연은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흙덩이의 중심을 잡고 천천히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형태의 삶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잃었다. 완벽했던 가정, 사랑했던 남편, 평화로웠던 일상. 하지만 그녀는 또한 얻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단단한 진실을 창밖으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폐허 위에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굳건히 서 있었다.